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증권시장 컨설턴트에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내노남불 사회에서 흔히들 농담조로 하는 이 얘기는 실생활에서 나는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서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전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그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서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입니다. 손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이 주변 건물을 사들였다는 것인데요. 손 의원은 그동안 공개석상과 SNS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권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국정감사 현장에선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게는 아시안게임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 손 의원이 돈이 부족한 조카들에게 1억 원씩 개인 돈까지 주면서 건물을 사서 거주하라고 했다. 목숨을 걸고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건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면 투자일 텐데요. 옛것에 관심이 많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회의원의 목숨을 건 해명,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 통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밤사이에 손혜원 의원이 화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 소식도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네네.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에 이제 면 단위 등록 문화재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곳에 이제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이 3채, 손 의원 조카 명의 건물이 23채, 그냥 3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또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또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이 2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고요. 네네. 문제는 이 건물들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중 매입을 했다는 거고요. 네네. 이 기간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계속 자랑을 해 왔는데 목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정에 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는 거죠. 예. 최소한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을 했거나 좀 더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자면 직위를 활용해서 문화재 지정까지 이끌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정 이후에 건물 가격은 4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했으면 40억이 된 거죠. 그럼 시세 차익이 30억이 되는 그렇네요. 건가요? 예. 손 의원은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니다.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겠다.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다라고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시인한 내용도 지금 사실상 이거 혐의를 지금 입증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조카들에게 1억 원씩 주고 건물을 이제 사게 했다라는 얘기도 본인이요. 네네. 고교 동창에게 매입을 권유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일단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네. 팩트. 그러니까 사실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부인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손 의원이 소속된 또 국회 문체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또 여당 간사로서 손 의원 작품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내용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이 대거 재판 민원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청탁이죠.
그런 거를 이제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서영교 의원과 국회의원 출신의 전병헌 전 그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자유한국당 출신으로는 이군현 전 의원과 노철래 의원. 네네. 이 이제 본인 또는 지인 관련 그 사건, 재판 관련해서 청탁을 넣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에게 이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이 된 그 의원들 가운데 서영교 의원하고만 지금 연락이 닿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요. 서영교 의원은 이거 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조사를 받긴 했나 봐요. 그런데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고 서면 조사만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 마땅한 또 이 처벌 규정도 없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처벌은 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뭐 택시 기사분들 두 분의 분신 사고가 발생한 그러한 건과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네.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도 택시 업계의 반발로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런 속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택시 업계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기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당분간은 그 대화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풀 서비스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백지화 이걸 처음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차하면 카풀 서비스 뭐 진출하려고 했는데 포기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죠. 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도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택시 업계는 속히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합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법,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 뭐 나와라라고 이제 다시 예. 한번 촉구를 했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사업을 청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다른 업체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겠죠. 예. 예. 지금 타다 같은 그 또 다른 카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택시보다도 비싼데도 서비스가 좋아서 네네. 좀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과연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사업을 택시 업계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또 방안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렇기도 하고 카풀랩을 하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한 곳에 화답을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이것도 네.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김영철 부위원장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답장 친서죠. 네네. 그거를 직접 인편으로 보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요. 네네. 그 인물이 바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예. 오는 17일, 18일 사이에 방미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에도 큰 봉투 하나 가지고 왔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간다면 결국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친서만 갖다 주고 그냥 돌아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의제 조율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최근에 또 스몰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영변 핵시설 같은 뭐 이런 거 폐기, 사찰 이런 거를 이제 받고, 또 이 ICBM 해체 이것도 마찬가지 네. 사찰을 받고, 그 이후에 대북 이제 제재 가운데 일부를 푸는,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이나 금광산 관광,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그런 부분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스몰딜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애국가. 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 안익태. 안익태 이 작곡한 애국가의 작곡자 친일 전력이 뭐 이미 알려진 사안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치 전력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독일을 오가면서 8년 넘게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온 분이십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8년 동안 안익태에 대한 조사를 해온 그런 배경이 무엇이죠? 글쎄요. 이 안익태가 주로 활동했던 게 당시에 2차 대전 시기에 주로 베를린이었어요. 독일.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료라는 게 자주 눈에 밟히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주된 이유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선행 연구들이 앞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난 거죠. 네. 친일 작곡가다 뭐 이런 얘기 에키타이 안익태의 일본 이름인데요. 친일 행적이 드러난 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맞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친일 행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38년 2월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안익태가 그 코리아 판타지를 초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44년 그 6월까지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 이제 안익태가 스페인으로 가거든요. 예. 한 30여 회 정도 그 연주회를 지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친일, 그 다음에 친나치적인 그런 연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곡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곡을 연주한 거에 대한 무슨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었다는 건가요? 예컨대 가장 자주 연주한 게 그 만주국 환상곡이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궁중악이죠. 월천악을 본인이 편곡한 에텐라쿠를 가장 자주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지휘를 하게 된 장소가 추축국이었어요. 대북 100%가. 추축국 그다음에 나치 점령국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그 독일 나치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그런 연주회를 지휘를 한 거죠. 예, 교수님 아까 그 더블린에서 30년대에 그 코리아 판타지의 한국 환상곡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조선 환상곡이죠. 조선 환상곡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곡 자체도 그러면은 친일의 의미를 담은 곡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조선이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당시일 텐데요. 38년 2월 그 조선 환상곡을 처음 지휘했을 때는 아니죠. 네네, 그때는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4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쪽으로 친일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 그 안익태가 나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건 또 굉장히 새로운 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당시 그 독일과 일본은 군사 동맹국가였어요. 네네. 삼국 그 추축국이라고 그러죠. 그 상황에서 이제 독일은 일본에 그 특히 이제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전후해서 독일 쪽에서는 일본이 소련을 공격해주기를 네네. 아주 간절히 바랬고, 예. 그래야지 이쪽에 부담이 덜어지니까.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에서도 일본 붐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문화적 교류 이런 걸 이제 아주 강조하게 되는데. 네네. 그 속에서 이제 에키타이 안익태 이제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그다음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그 독일이라는 환경 이런 전시라는 환경 속에서 독일 나치즘에 동시에 공모하게 되는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도 이 에키타이 안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안익태의 베를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 에아라 구스지라고 하는 그 만주국 참사관입니다.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미국 자료 CIA, OSS라고 당시 불렀는데
이 일본의 유럽 첩보망에 그 독일 총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아, 에하라 고이치가요?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에하라 고이치 집에 네네. 한 2년 반 에키타얀이 기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독일,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친선을 강조하는 그 협회, 독일 협회. 네네. 상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민간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나치 조직이에요. 그 독일 외무성과 동시에 선전성에 돈을 받는 예. 은폐된 그 위장된 나치 조직이죠. 네네. 나치 외곽 조직인데 이 독일 협회가 에키타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시에 조직해주고 또 어레인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근데 이 같은 행적을 가진 사람이 작곡한 국가, 애국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애국가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에키타얀의 아닉테의 베를린 시기 활동들이 60년 넘게 알려지지가 않은 거죠.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것이 2000년부터 조금씩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한 10년. 네네.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7, 80% 이제 밝혀졌다 볼까요? 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 아닉테 작곡가는 과거에 그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의 생일 뭐 축하곡도 만들었다 그러고 뭐 외교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최근 인터뷰에 보면요. 사료에 보면은 네네. 그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은 아닉테가 그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네. 미국 대사관에 주미 대사관에 문화 참사관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이걸 거절하는데 거절한 이유가 달러가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달러가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럴까요? 예, 50년 되니까. 네네. 전후 상황에서 보면 그 외에 뭐 수많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이 뜨거운 그런 청탁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50년대 그 뭐 1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네네. 근데 대부분 이승만이 이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니까 각종 청탁을 해도 대부분 거절합니다. 예. 그 교수님, 그 애국가 문제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발언으로 한때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 애국가 아닉테 작곡자의 이제 것인데 말이죠. 네.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그 판단을 내려야지 된다고 보시는지요? 애국가와 국가를 구분하자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뭐 진보건 보수건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국가는 없습니다. 네네. 아닉테 애국가가 이제 그 국가의 대용어로 불리고 있는 건데. 국민의례에서는 애국가가 연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통령 훈령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아닙니다. 네네. 해서 일반 시민 모두를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아니고.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만 규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인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닉테 국가가 그 국가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노래는 창작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부르는 사람의 것이다. 따라서 이게 수용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애국가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홍남파도 친일을 했어요. 예. 그런데 홍남파가 작곡한 뭐 고향의 봄이라든지 봉선화라든지 이거 부르는 것하고 네네. 국가 대용어로 쓰고 있는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역시 뭐 봉선화를 아주 즐겨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연주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똑같은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노래 아닙니까? 네.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는 좀 한번 교수님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요. 여론의 동향과 좀 연계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연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영 한신대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지요. 주변을 둘러싸고 아주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를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인물.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에서는 차기 단일 지도 체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내일 전국위를 거쳐서 최종안 확정 지을 방침인데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에 이슈 연관된 질문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단일 지도 체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채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의원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네. 네, 역시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컸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단일 지도 체제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이유는 지금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봐서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거나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리더십이 이렇게 약화돼서는 안 된다. 네네. 강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대오가 잘 정비가 돼야지 제대로 야당으로서 노릇을 할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첫 질문을 왜 이렇게 드렸냐면요. 단일 지도 체제 유지하기로 한 것이 결국에는 어제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원외 주자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꼭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누가 당의 대표가 되더라도 그 당의 대표가 좀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꼭 원외다, 원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사실은, 네네. 이제 과거에 어떤 리더십이 이제 단일 지도 체제가 돼서 독주를 한 그런 이제 예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의원들도 그렇게 선호를 하고 저도 단일 지도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관련해서 긍정, 부정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반기문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예. 근데 아직 이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시겠다. 그 다음에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지금 반기문 총장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꼭 반 총장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책임론,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가운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야권의 대통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차기 당대표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네. 지금 한편으로는 개혁과 혁신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분열의 구조를 또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대여투쟁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 그 따가운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대안도 내놓고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네. 이제 그러려면은 본인이 참 뭐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네. 우선 분명한 철학과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제가 겪어보니까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래야지 남을 설득할 수가 있고 네네. 자기 자세를 낮추고 특히 참는 것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분 같은 건 더더욱 인내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해 7월 비상대책위원장 되신 이후부터 줄곧 예. 당을 끌어오시면서 거기에서 예. 체득하신 인내의 덕목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은 예. 차기 당대표에 본인이 포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 하신다 잘못하면 폭탄 발언된다 이런 말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폭탄 발언이라는 건 제가 농담 삼아 웃으면서 한 이야기고요. 네네. 제가 이게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 어디 멀리 도망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제가 관심 둔 분야는 이때까지 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그런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것저것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판이 선수를 뛸 수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예,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겠죠. 네네. 그런데 아직 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멀리 도망갈 수 없으시겠다는 것은 대표직의 역할을 하시는 것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당에서 여러 가지 제가 덕을 볼 일은 없겠지만 희생을 저한테 요구할 수는 있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때가 되면은 아주 험한 자리에 출마를 해서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당이 또 어렵게 됐을 때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 희생을 요구한다면 희생을 굳이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네, 제가 그럴 입장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미 네네. 당에 몸을 담았고 그다음에 당이 어떻게든 지금 제대로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네네. 또 국민들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가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대표직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동안 나왔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답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굉장히 큰 작업, 힘든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작업이 있고 또 그 전에 인적 쇄신 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당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네네. 지금 당장도 이제 오늘도 바로 또 의원 연차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잘 못했습니다. 예. 자, 당이 대단히 앞으로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이다. 희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 하시겠군요. 예, 당이 요구하면은 제가 뭐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희생을 하는 거는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가 가장 잘한 것, 가장 큰 성과,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전 가치 정립하고 개파 갈등도 줄이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나 당도 혁신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뭐 저보고 좀 뭐 잘한 일이다라고 꼽으라면 역시 이제 그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일을 시작했다. 네네. 이게 아직 국민들께 다 퍼지진 않았지만 또 당원들께도 다 퍼지진 않았지만 새로 이제 아이노믹스라고 해서 새로운 경제 비전을 내놓고 네. 또 이제 평화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새로운 그 우리 안보 전략이나 평화 전략을 내놨는데 이 부분이 퍼지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우리 당을 그 대한정당으로 또 역량 있는 정당으로 비전 있는 정당으로 인식해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이번 그 당협위원장 선발 과정을 보면은 40대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평균 연령대도 낮아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7세 정도. 네네. 낮아진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예.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꼭 그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는 게 뭐 젊어진다는 게 뭐 좋다기보다는요. 30대, 40대에 그 대표성이 강화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런 만큼 새로운 그 당의 그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비전이 정립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오디션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이 국민들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우리 당뿐 아니라 한국 정치의 그 역사를 바꾸는 또 문화를 바꾸는 일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5.18 조사위원 추천 문제도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만원 씨를 왜 빼셨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있고 강한 주장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분이 주장하는 그 내용과 네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스타일 이런 문제가 회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합당하냐. 예. 또 그다음에 정말 진상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그 합리적인 선택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컸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민을 그만큼 오랫동안 그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고민이 컸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핫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원전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의 발언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충심에 제안해 갖고 다시 또 한 차례 또 글도 올리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선 그 지금 현재의 정부의 입장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용기 있고 또 그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꼭 그 즉각적인 재개라든가 이런 그 우리 입장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원전은 저희들 당론으로 정한 바 반드시 그 재개돼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 틀림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네. 자, 앞에 질문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에 대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대선 주자까지 된다면 말이죠. 탄핵 프레임,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이 같은 문제들이 결국엔 한국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황 총리가 되신다면은 네네. 황 총리 지금 당장에 그 되시고 안 되시고를 지금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네네. 지금 확실히 그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계시니까요. 예.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앞질러서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네. 만일에 대표로 출마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반드시 한 번은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또 우리 역사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으로 그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도 봅니다. 예. 좀 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어떤 방식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요? 저희들이요. 네네. 일단 당내에 지금은 이때까지는 개파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 꺼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숙성을 시킨다고 그럴까요? 어차피 긴 역사 속에서 정리될 문제니까, 그렇게 쥐고 있었는데, 이제 당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고, 아니면 지금 개파 갈등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당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당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한국당은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했을 때 핵심적인 키워드를 위원장께서 제시한다면 무엇을 제시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네네.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라는 철학을 이제 확실히 다지고요. 네네. 그것을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여러 세력과 연대를 해서 지금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맞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릇에 모든 사람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종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진 역사적 그 책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정말 같이 가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될 것이다. 네.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는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은데, 그 걱정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네, 3부 뉴스 듣고 돌아오죠.